노르에프네프린에 문제가 있는 건지 불안과 공포가 상당히 크네요라고 하고요. 그 노르에프네프린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불안과 공포가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감각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어가 사실 힘든 게 가장 커요. 그래서 ADHD에 대해서 뭐 전전두엽이나 전두엽에 대한 뇌발달이 느린 게 실행 능력과도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저희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절이 안 되게 되면 사실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ADHD 있는 아동들을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옷은 태그가 없는데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간지럼도 굉장히 많이 타고요. 그리고 이 옷의 상표를 쓰게 되면 엄마 여기 간지러 죽겠어 이거 좀 떼줘 맨날. 그래서 가위를 자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각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하루 24시간 제가 그 감각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뇌가 얼마나 피곤해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안과 민감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이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너 왜 다른 애처럼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근데 사실은 내 감각 세포라든가 내 체감에서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그런 부분들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청각, 맞아요. 그 청각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민감하고 사실은 뭐 ADHD뿐만 아니라 감통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 약간 뭐 모든 문제가 자우로불균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자우로불균을 하는 건 사실 일반학에서 이제 단순하게 시킨 거고요. 저희가 시각도 마찬가지고 청각도 마찬가지고 모든 감각들을 프로세스할 때 자네와 우뇌가 약간 다르게 프로세스를 해요. 그 청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설명들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자네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을 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음성인식이 특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자네는 언어적인 뇌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뇌이기 때문에 음성이라든가 음성이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주파수에 약간 차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네에서는 받아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음성들이 나오는 방향이라든가 소리라든가 혹은 그 공간적인 정보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소리들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공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리들은 대부분 낮은 주파수입니다. 훨씬 더 낮아요. 언어보다. 그 자네는요. 언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프로세스하고요. 청각에 따진다면. 그리고 우뇌는 공간 정보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소리라든가 뭐 물 흐르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사냥을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 흐르는 소리에 따라서 이 방향이 어떤지, 여기는 내가 알고 있던 그 계곡이 흐르는 그 장소야 라고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정보에 대한 것들은 낮은 주파수이면서요. 오른쪽에서 프로세스를 하게 돼요. 제 오른쪽입니다. 언어는 사실은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언어에 대한 것들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변 소음에 대한 것들이 줄어들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딱 멈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가 말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소리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제 몸에서, 그리고 제 뇌에서 자연스럽게 조절이 돼야 되는 건데 청각 민감도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절이 안 돼요. 특히나 이제 이게 자폐 스펙트럼의 발달로 가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왜 그럼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건요. 자네 우뇌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통을 해서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조절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청각 민감도가 높은 아이들은 뭐 청각에 대한 것들을 들려주면 될까요? 그래서 토마치스라든가 실제로 그 전에 나온 이론들은요. 토마치스 박사는 사실 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임상적으로 이런 낮은 주파수에 대한 음악들을 들으니까 얘가 공간인지에 대한 것들이 좋아져. 그리고 높은 주파수에 대한 음악들을 들으니까 언어적인 이해에 대한 것들이 좋아져. 라고 해서 임상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음악들에 대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듣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실제 그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네들과 우뇌가 하고 있는, 청각을 프로세스하고 있는 그 능력이나 기능에 따라서 청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한다 하면 그런 청각 민감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충동성은 없고 주의력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하시는데, 사실 ADHD는요, 충동성도 있고 주의력도 있다고 하면 너무 구분이 잘 되니까 사실은 뭐, 야, 얘는 ADHD 성향 확실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라벨을 붙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충동성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이렇게 미약한데,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은 뭐 공상을 한다거나, 뭐 딴 생각을 한다거나, 딴 짓을 한다거나, 책상에 앉아있긴 한데, 얘가 앉아있는데 그 아웃풋에 대한 것들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예, 학업 성적에 대한 것들이 도출되기까지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실 주의력 문제만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저희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지만 Slow Cognitive Tempo라고 해서 SCT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두뇌에서 이런 부분들을 프로세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감각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뇌에서 분석이 안 되는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뭔가 답안을 쓰거나 혹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뭐 굉장히 생뚱맞는 답변을 하는 거죠. 그게 사실 문장이라든가 단어가 의미하는 합식중 의미는 사실 문맥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긴 하는데, SCT가 있거나 혹은 주의력이 산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창의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굉장히 생뚱맞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